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전 방송이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네. 우리도 녹화 방송하면 좀 일찍 퇴근할 수 있을 텐데 뉴스를 녹화 방송을 해요? 뉴스는 거의 들어오기 직전까지 소식을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녹화 네. 방송이 불가능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정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준비한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자, 요즘에 그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또 휴장을 하게 되고 내일도 반장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 세일 행사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한 흥행 실적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까 무신사 잠깐 들어갔었는데 품절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렸으면 그렇겠습니까? 자, 한국경제의 보도가 참 유의미해서 한번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무신사의 그 연중 최대 할인 행사 무진장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하루 만에 500억 원어치가 팔렸는데 와, 하루에 500억. 근데 이게 1분당으로 치면 3,300만 원씩 1분에 팔렸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사고 싶었지만 못 사는. 자, 근데 이게 지난해 행사 첫날 판매액이 338억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500억이 팔렸으니까 거의 42%나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근데 이제 그 약간 비판의 목소리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 개 봤는데 행사 이전 가격이 더 싸다는 불만도 있었거든요. 다크 패턴. 다크 패턴. 네. 예컨대 만약에 이제 행사를 해서 뭐 2만 원에 판다. 근데 알고 보니까 행사 이전에도 2만 원에 팔았는데 보니 원래 판매 가격을 한 30% 올려놓고 그 다음에 30% 할인해 주는 것처럼 그거 많이 써먹죠. 네. 70만 원짜리 100만 원이라 그래갖고 30% 할인해 주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 비판도 있긴 했지만 비판은 비판이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정말 지갑을 많이 열었다는 겁니다. 다른 패션사들도 행사 성적이 좋았는데요. 삼성물산의 SSF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액도 전년 대비 70% 늘었고 이랜드몰도 행사 전날 기준 전년 대비 매출이 70% 올랐다고 합니다. 유통업계도 마찬가지라서요. 신세계그룹은 그 일주일 동안 진행했던 쓱데이 행사가 1조 7천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는데 2021년에 9,600억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입니다. 이마트 매출도 22% 늘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TV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안 사고 있다가 세일 행사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좀 지갑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인 행사의 흥행이 그냥 마냥 기분 좋게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도 불황형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방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워낙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조만간 블랙 프라이데이로 많이 세일하면 그때 살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이번에 세일 흥행을 좀 이뤄냈다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사고 나도 이제 한번 쟁이죠. 그렇죠. 쟁여놓는다는 표현이 이게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할인할 때 왕창 샀다가 뭐 이후에는 소비를 확 줄이는 그런 양태도 좀 나타나고 만약에 이제 이번 흥행이 정말 불황형 소비의 방증이었다는 게 나중에 증명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아뒀던 돈을 한 번에 방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할인 행사가 끝나고 나서 평시로 돌아오게 됐을 때 똑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사야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소비가 안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리 사놨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비를 안 하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업계에서는 만약에 이게 불황형 소비라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주식 같은 경우도 세일하는 줄 알고 샀는데 다크 패턴이었어. 더 내려가. 그런 경우 많죠. 그럼 나중에 정작 살라 그럴 때 현금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아까 스타컴도 꽤 많이 매출을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조직 시스템 업무 방식까지 모두 다 바꿔라. 지금과는 다르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SNS에다가 공유를 했어요. 다 바꾸라고 했다. 그랬더니 댓글이 다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 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로들 의미를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죠. 두 번째 제가 준비한 뉴스는 골드만삭스가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 관련한 전망을 밝혔어요. 근데 제가 보는 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헤드라인을 보면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40% 할인되고 내려가고 내연기관차와 원가가 비슷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그 리튬 인산 처리나 그 NCM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화합물이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표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2022년 기준으로 배터리의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한 165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 모델 Y라든지 뭐 이런 거 정도 되면은 60킬로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10,000달러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 가격이 한 5만 달러 정도 된다 그랬을 때 10,000달러면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네. 이것도 좀 내려오긴 한 겁니다. 근데 2025년이 되면은 40% 하락해서 킬로와트 시당 한 99달러. 배터리 그 팩 가격 기준으로는 한 6,000달러 정도까지 내려올 거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내려가서 2030년 평균 11% 하락해서 킬로와트 시당 72달러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 2020년대 중반 정도가 되면 네. 굳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가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가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에 따라서도 좀 다를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표가 한번 같이 보시면은 지금 배터리 시장을 그 골드만삭스는 두 개로 분리를 했는데 하나는 미국 한국 시장 네. 그리고 LFP 배터리를 집중하는 중국 유럽 시장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NCM 계열의 이제 미국이나 한국 시장을 좀 최선호로 해서 뭐 엔솔이라든지 아니면 SDI, 파나소닉, 테슬라 여기를 최우선주로 추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배터리 회사들 중에 CALB, 고션 같은 회사들은 배터리 잉여 물량 수출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CATL이 아니라 CALB하고 고션이라는 거는 네. 아무래도 그 티어 그룹은 살아남겠지만 이렇게 가격이 하락됐을 때 좀 공급 과잉을 일으키고 있는 과잉 투자가 된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좀 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유럽을 묶은 시장보다는 한국과 미국을 묶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연 3%대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느낌이? 이거 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리고 그때도 등장했었어요? 아니 그때 이게 확실히 등장하기 전에 제가 금융권 취재하다가 네. 아니 그 가계부채 많다 그래가지고 금리 올렸는데 네. 요새 뭐 상생금융부터 해서 얘기해가지고 아 이거 금리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딱 그 말만 들어봐도 어쩌란 말이냐가 딱 떠오르잖아요. 일단 팩트부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 그다음에 그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입니다. 혼합형 대표 상품 금리가 연 3.86%에서 6.03%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주택담보대출이 3%대에 들어선 건 아니고 최하단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3.86%로 집계가 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에서 연 3%대가 나타난 거는 지난 9월 말 이후 이제 2개월 만인데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연 3%대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5%를 오락가락했었던 건데 주택담보금리가 다시 연 3%대로 떨어진 거는 3개월 만입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요. 자,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있잖아요. 코픽스 금리는 최근 상승하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시면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최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전해주셨잖아요. 3.97%로 0.16%포인트 높아졌다. 예. 이렇게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간 거는 바로 혼합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코픽스 금리의 경우에는 이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아니면 5년이면 5년 일정 기간은 고정 금리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변동금리로 변하는 그런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정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혼합형 대출금리는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대출금리 하락세에 대해서는
은행채 금리 하락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은행채 5년물 이게 이제 5년물 그거죠. 5년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이 은행채 5년물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 4.735%에서 연 4.22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졌다고 보는 건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걸 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정부는 그동안 은행들에게 이자 장사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은행권은 당초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대출금리를 올려왔거든요. 근데 높은 이자 때문에 서민들이 경제에 그 부담을 갖게 되니까 상생 압박을 했습니다. 김주영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에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서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을 일정 수준 낮춰줄 방안을 강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올려달라. 한편에서는 내려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 참 헷갈립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의 상생 주문을 한 그 내용은 고금리 상품으로 인해서 지금 돈을 못 갚거나 아니면 연체를 하거나 이런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을 낮춰줄 것을 주문한 거고, 근데 지금은 시중금리가 낮아지니까 오히려 가산금리 내지는 신규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 이런 거니까 좀 주문과 대응이 저는 좀 다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근데 뭐 지금 정도 분위기에서는 사실 이전에 주택담보대출 많이 늘어났던 거는 그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성 상품의 효과가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뭐 슬슬 눈치 근데 많이 차이는 안 나요. 이렇게 올려도 많이 올리진 않고 내려도 많이 내리지는 않는데 네. 어쨌든 그 5년물 금리 내려간 거 그러니까 사실 5년물이 뭐 올라갔다고 해서 올리고 내려갔다고 내리고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가산금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은행권의 순이익이 워낙 많은 상황이고 이제 금리 자체가 시중금리가 좀 내려가서 내리는 거라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좀 금리 부담이 좀 큰 상황이라 네. 이거 정도로 해서 뭐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거나 그럴 정도의 이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그 이자 비용이 두 자릿수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자 비용이요? 예, 통계청이 오늘 3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3분기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3만 3천 원. 그러니까 이게 가구당입니다. 네. 이게 뭐 1인 가구도 있고 4인 가구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거 다 통합해서 얘기한 거고요. 1년 전에 비해서 한 3.4%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소득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표를 같이 보시면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2만 2천 원입니다. 이것도 가구당이죠? 네, 가구당입니다. 정말 적죠. 근데 그게 0.7% 낮아진 수준이에요. 네. 근데 나머지 2분위 이후에 보면은 대부분 플러스거든요. 그리고서 와, 저 5분위는 정말 많이 올랐죠. 소득이 4.1%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1분위 가구에는 그 소득이 꽤 많이 늘어난 반면에 5분위는 늘어난 반면에 1분위 좀 그 약간 서민층 쪽에서는 네. 오히려 감소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비 지출 관련해서는 그 밑에 보시면 어디서 소비가 늘거나 줄거나 했는지를 같이 보니까 일단 식료품인 비주류 음료 쪽에서 6%가 늘었어요. 저거는 그냥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좀 직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은 또 제일 많이 늘어난 데가 오락문화 쪽입니다. 16.7%가 늘었는데 오락문화에서 뭐가 제일 많이 늘어났냐면 여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여행이 거의 한 150% 정도 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체 여행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저 위에 있는 분위별 소득하고 이 지출 내역을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5분위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득도 좀 꽤 많이 늘었고 네. 여기서 지출도 여행도 해외여행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좀 소득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분위 같은 경우는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식료품과 관련한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인 거고 네. 5분위 같은 경우는 소득도 늘고 여행도 많이 다녔다라는 얘기여서 이게 양극화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지출 소비라고 있어요. 비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비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그
이자 내고 뭐 이런 거예요. 아. 근데 거기가 한 두 자릿수로 늘어나서 이자에 대한 부담은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저 표에는 안 나왔었던 건가요? 예. 비이자 쪽은 안 나왔습니다. 저는 비소비 지출은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걱정이지만 지금 보면은 그 식료품, 비주류, 음료도 6% 늘어났잖아요. 근데 주거, 수도, 광열비도 7.9%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쓸 수 없는 금액인 거잖아요. 예. 안 쓰면 춥게 살아야 되거나 막- 공공요금이죠. 그렇죠. 예. 교통도 한 4.7% 늘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럼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왜 줄었을까라고 네. 했더니 그 날씨의 영향이 있었답니다. 일을 못 한 겁니까? 7, 8, 9월에 네. 그때 우리 비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그- 건설 현장이라든지. 예, 맞아요. 네. 임시 일용직, 건설업 아. 등에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들의 근로소득이 줄었던 것이 1분위 가구의 소득을 낮추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제 부동산 한번 보시죠. 이게 뭐 2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나오는 수치이긴 한데요. 그래도 요즘에 좀 약간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19주 만에 상승세를 접고 보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좀 특이하게 하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강남 3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강남구를 말합니다. 강남구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이제 19주 만에 상승세를 접고 0.00%를 기록하게 된 건데요. 이게 표가 약간 잘못 나왔는데. 자,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상승세는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승 폭이 둔화되는 움직임들을 좀 장기간 보여왔었고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0.00% 아예 보합으로 줄어든 겁니다. 강남구가 좀 유의미하게 0.02% 하락으로 돌아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의 매매가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강남구가 하락한 것이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가 하락한 건 31주 만인데요. 올해 집값의 상승을 주도했던 대표 지역인 강남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현재 부동산 심리를 잘 보여주는 구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강남구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좀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뉴스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접어들었다, 이 뉴스를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4분기 가계부채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잖아요. 예. 그 근거에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적 지출이 좀 줄었기 때문으로 전망을 했었던 건데, 만약에 정말 좀 3%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가계부채가 또 늘 수 있다는 점하고요. 또 그 점이 좀 우려가 돼서 이 뉴스를 좀 연결지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네, 제 댓글 보다가 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너무 재미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댓글로 좀 웃겨주시는데 그 비 많이 와서 네, 자기도 여름에 비 많이 왔다. 네. 비 많이 왔다. 뚱뚱해졌다고. 예, 그렇게라도 좀 저희 뉴스룸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집계가 나왔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10월에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을 조사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뉴스가 좀 눈여겨 보였던 거는 스마트폰 소배 판매량이 늘어난 게 2021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정말요? 예,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표를 되게 재밌게 그려놨더라고요. 네. 코비드 때 펜트업 수요 이후에 지금 0 아래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계속 밑으로 있다가 아이폰 14 나왔을 때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계속 그 0 밑으로 있다가 이번에 거의 뭐 몇 년 만입니까? 거의 2년 반 정도 만에 27개월 2021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중동과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회복이 있었고, 화웨이가 중국에 복귀한 거, 그리고 인도의 축제 시즌이 시작된 거, 이런 것들이 좀 신흥시장에서 좀 주요하게 좀 성장을 주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 나온 것도 중국의 판매 좀 늘렸고, 네. 올해 9월 말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 15도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석한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교체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펜트업 수요가 있었던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거의 한 3년대 된 거잖아요. 네. 지금 해바라기님께서 바꿀 때가 된 건가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딱 저거죠. 예, 이게 네. 지금 스마트폰 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체 주기가 한 2년 정도 되는데 네. 그게 좀 길어졌죠. 힘들다 보니까 좀 길어졌죠. 그리고서 이제 스마트폰 잘 팔리면 거기 또 메모리도 팔리고 하는 것 네. 같아서 좀 긍정적이고요.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기술도 좋아졌습니다. 제품도 너무 좋아져서 오래 쓰게 되기도 해요. 네. 예, 그리고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20%를 점유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위는 애플 16%고요. 샤오미가 12%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삼성이 42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1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46개국이었답니다. 네. 그 전체로 집계를 하고 있는 나라는 74개국인데 74개국에서 42개국이니까 꽤 많은 나라에서 1등을 하고 있고요. 1위를 내준 국가가 한 6개 정도 되고 네. 1위를 탈환한 국가가 2개라는데 그중에 그 인도가 좀 눈에 띕니다. 혹시 애플인가요? 그러면? 뭐가요?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을 앞지른 걸까요? 인도에서는? 아니요. 삼성이 인도에서 1위를 하게 됐다고요. 하게 됐다고요? 네, 원래 샤오미가 탈환 1등, 네. 뺏긴 게 아니라 탈환. 네, 샤오미가 1등이었는데 아. 이거를 이제 역전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 좀 여기서 한번 단어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좀 아는 척하기 좋을 것 같은 숫자 중에 네. 그 알제리에서 1위를 뺏겼거든요. 네. 근데 알제리에서 1위를 뺏겼는데 누가 뺏어가냐라고 했을 때 그 테크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테크노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인데 네. 중국 사람도 모르는 중국 회사입니다. 정말. 예. 주로 아프리카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네.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잘 팔립니다. 어.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좀 존재감이 없는 네. 그런 회사에게 알제리 1등을 삼성전자가 뺏겼습니다. 이런 거 딱 술자리에서 좋죠. 예. 너 어디서 뺏겼는지 아니? 알제리야. 테크노라고 아니? 이러면서 이러면서. 네. 예.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죠. 요즘에 제가 좀 미스터 공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번 소식은 제약 바이오 업계에도 구조조정 한파가 좀 오나 싶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조직을 축소하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화큐셀이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업들이 어려워진 경영 환경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보면요. 연합뉴스에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기업인 지노맨 컴퍼니가 이달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고요. 임직원의 3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GC 독집자도 실적 부진 때문에 임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전체 팀 수를 약 10% 줄이는 조직 통폐합도 진행한다고 하고요.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동제약의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임원 규모를 20% 줄였고요. 희망퇴직 신청도 받았습니다. 유유제약도 마찬가지로 영업조직을 없애고 이런 형식으로 구조조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뉴스랑 좀 연결지어 보면 한화큐셀의 경우에는 사실 고금리 영향도 있겠지만 중국에서의 공급 과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거잖아요. 예. 하지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에는 고금리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개별 기업들의 이슈와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실적 부진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제약 기업은 너무나도 대표적으로 신약 개발이라든지 좀 장기간의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기 채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만기 그러니까 채권 만기가 돌아오고 이걸 만약에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 장기화가 업황 구조조정을 만든 요인으로 좀 부석이 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무수익 여신이 1년 만에 27% 증가했다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말은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깡통 대출이 27% 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법원 통계에서도 파산 건수가 작년보다 64.4% 증가했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기업들이 좀 일찌감치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건 좀 바람직해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그 소식을 전해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에서 파산 소식을 못 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직까지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까지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 이제 한화큐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구조조정하는 걸 보니까 좀 어려운 환경이
이렇게 약한 고리에서부터 조금 더 탄탄한 기업들까지 조금씩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신용 등급이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상당수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바이오 기업은 한 번 나오면 매출이 많이 나오지만 평소에는 이게 따박따박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현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럼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올라서 기준가보다 올라가면은 이걸 주식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네. 회사가 그 돈을 갚아야 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바이오 회사들 중에 주가가 좀 안 좋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전환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거를 채권으로 해서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환 발행이 좀 어렵게 되면서 좀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도 전환사채 만기도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단신으로 몇 가지 좀 전해드리면은 오늘 그 금융권에 굉장히 높은 분들, 그 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좀 그 안 좋은 중징계 관련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불안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서 이달 중에 판매사라고 한다 그러면 증권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겠죠. 증권회사 최고 경영자들에게 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거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금융위원회를 하기 전에 금융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안건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소위원회라는 걸 열어요. 네. 거기서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대표, 부회장, 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이 그 조금 더 좀 추가적인 검사가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작년 말 이후에 심의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다시 그 재개를 하게 된 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에 그 박정림 대표한테 아까 문책 경고였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다라는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게 되면은 제재 대상은 연임을 하거나 3년에서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위직 같은 경우는 그 중징계를 받게 되면은 사실상 금융권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책 경고 위에가 이제 직무정지라는 거잖아요. 그럼 직무정지는 뭡니까? 아예 못하는 겁니까? 아까 자기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가 있는 거고 직무정지가 된 다음에도 재취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로콜리 냠냠님이 참 엄청 오래도 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와 이게 진짜 언제적 사건입니까? 그러니까요. 옵티머스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빨리 그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거는 좀 더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예전에 하나은행 관련해 가지고 신입사원 채용 비리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전에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는 1심 무죄 받을 때는 함영주 그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제 회장으로 좀 취임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짧게 하나 해도 되나요? 네, 하나만 더 하시죠. 네. 이 오늘부터 5G 핸드폰 단말기에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통신사들이 5G 폰을 사면은 무조건 5G 요금제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요금제가 평균적으로 한 1.5배 정도 더 높은데 네. 새 폰 5G 핸드폰 쓰려면은 거의 강제적으로 요금제를 1.5배짜리 5G 요금제를 쓰는 것도 열받는데 네. 5G만큼 빠른 속도가 나오지도 않았던 거죠. 네. 그러면 사실 그 LTE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가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2.9% 정도 늘고 있어요. 뭐냐면 5G 요금만 비싸고 이게 빠르지 않다라는 걸 알다 보니까 사람들이 LTE를 가입을 하게 됐던 건데 네. 이거를 이제 그 요금제를 5G에서도 LTE로 요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가 오늘부터 SKT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건 별거 아닌데 예전에 그 샤넬이 네. 줄 서 있으면 개인정보 딱 기록하라고 했던 거 있거든요. 대기만 하려 그래도 개인정보 다 써놔. 네. 그런 거 이번에 제재 받았습니다. 그래야죠. 그때 뭐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 지역 이거 쓰라 그래가지고 이거 안 쓰시면 대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그렇게
강제로 가져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